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신문과 KNN 관계자 여러분, 특히 무엇보다도 해양수도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 해양 컨퍼런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의 자장을 맡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배정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위기는 호전되고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 공급망 붕괴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단지성과 지혜를 모아 이 국면을 극복하고 오히려 재도약의 발판을 삼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늘의 혁신적인 컨퍼런스의 두 번째 주제인 친환경 스마트 선박과 스마트 항만의 발전 방안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한국성급 청강우 실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하실 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를 두 분의 발제를 들은 후 토론을 위해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연정음 실장님이십니다. 예, 천상규 소장님이십니다. 파나시아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종수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정동은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HMM 유영수 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와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는 모두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께서는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지정 토론 및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이 마무리되면 컨퍼런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전 질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골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도중에 올라온 댓글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올려주신 모든 사전 질문과 댓글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을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럼 한국성급 청강우 실장님의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강우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 부산 해양 컨퍼런스 세션 두 번째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성급의 천강우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해양, 조선해양 분야의 탈탄소 정책과 기술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선해운 탈탄소 정책 부분입니다. 정책은 크게 국내 정책과 해외 정책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해운 분야 탈탄소 정책 중에 국내 부분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 등에 따라서 탄소 중립을 위한 10대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수소, 수송, CCUS 이 세 가지 분야가 우리 조선해양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모빌리티로서의 선박의 값어치와 해외 수소 도입을 위한 선박, CO2 해상 운송 저장, 탄소 중립 연료 생산 저장 등에 우리 조선해양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로 보면 조선해운 탈탄소 정책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선박은 국가와 국가 그리고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화를 위한 수송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O의 국제 환경 규제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러한 국제 환경 규제는 지속적으로 매년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EU에서 강화되고 있는 규제 또한 우리 조선해양 산업의 여러 가지 위기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규제 대응 속에서 환경 규제를 대응하는 친환경 선박 기술은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다양한 기술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대체 연료와 추진 시스템 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환경 규제를 대변하기 위한 연료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러한 연료 변화는 탈탄소화의 첨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 연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저는 적용성과 경제성, 친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은 제한된 선박 공간이 있고 연료 적재량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연료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연료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이 화살표를 따라가는 부분이 선박에 쓸 수 있는 좋은 연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쓰던 선박 연료가 드리는 그림처럼 한 개의 연료 탱크를 필요했다면 앞으로 저희가 써야 될 LNG라든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은 지속적으로 연료 탱크, 즉 부피 공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화물의 손실을 의미하며 선박 경제성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박의 적용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박 연료로 쓸 수 있는 대체 연료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비용을 검토해야 되고 또한 전주기적 관점에서 친환경성 또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LNG, LPG, 메탄올 같은 연료들이 이미 선박에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LNG의 경우에는 메탄 슬립 같이 LNG를 썼을 경우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적 환경 오염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LPG 연료 추진 선박은 기존의 LPG 운송 선박에만 적용되던 것을 확장성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탄올의 경우에는 이퓨얼로 쓸 경우에 탄소 중립 연료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연료의 의미는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연료로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이오 디젤 오일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 해운 회사가 모두 바이오 디젤 오일을 선박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바이오 메탄이라든가 합성 NG 같은 연료들이 사용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료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다른 연료에 비해서 액화 저장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독성이나 부식 문제들도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이미 암모니아 연료를 대형 선박에 쓸 수 있는 엔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상용화는 2024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수소를 통해서 생산해야 실제적인 탄소 감축량이 있기 때문에 수소 산업의 밸류체인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불완전한 히어로라고 부르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궁극의 연료이고 기술적 허들을 갖고 있으며 경제성 확보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 난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53도의 액체 수소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선 산업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고요.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박 연료 사용 전망을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연료가 사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LNG라든가 바이오 연료, 저탄소 연료, 전기 에너지 등이 다양하게 사용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연료 등은 앞으로의 국제 해운 탈탄소를 위해 모든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연료 변화는 필연적으로 선박 추진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선박 추진 시스템은 연료 다변화에 따라서 청정 고효율 발전원을 필요하게 될 것이고 추진 시스템이 신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연료 생산 과정부터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과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그 연료를 출력으로 변환하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그 출력을 통해서 프로펠을 돌리는 프로펄전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까지는 선박 내부에서의 연료 변화만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연료를 선상까지 공급하는 오프보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고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연료 생산 과정부터
선박의 출력을 나타내는 연료의 생산부터 선박의 추진까지 전 과정에서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탈탄소화의 두 번째는 스마트 자율항 선박입니다. 결국에 스마트 자율항 선박도 탈탄소화를 위한 일부 기술로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박은 다양한 패러다임에 맞춰서 변해왔습니다. 선박은 경제성, 안전성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발전되어 왔고요. 전통적인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향후에는 스마트 선박, 그리고 무인 자율운항 선박까지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율운항 선박은 친환경의 개념과 지능화, 자동화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신개념 추진 선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연료 변화, 그리고 발전 시스템의 변화, 추진 시스템의 변화 등이 현재와 미래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러한 디지털 십 시대를 맞이해서 선박 운항에 대한 변화, 항해에 대한 변화, 유지 보수에 대한 변화 등이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향후에는 물리적 관점에서 스마트 지능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발표 이후에 발표를 하시게 될 김일성 교수님께서 스마트 항만에 대한 발표를 하시는 부분도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제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선박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료인 HFO나 MDO, MGO 같은 연료 등에서 저탄소, 무탄소 연료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탄소, 무탄소 연료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바이오, 다양한 추진원과 연결될 것이고요. 이러한 연료의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료 변화와 함께 결국에는 연료의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 흡수,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발표 자료에 웰투 웨이크, 연료의 생산과 운송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발생량도 줄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CO2 발생량을 줄임과 동시에 우리는 선박 배출하는 CO2의 순환 부분, 즉 선상 CO2 포집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포집된 CO2를 이퓨얼을 생산하는 데 쓸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고효율 선박으로 선박은 전환될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제도적 장치로서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탄소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함께 고려해서 친환경 선박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제언은 세 가지로 제가 그룹핑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다양한 산업계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로 한국형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다양한 선박의 범용성 있게 고려할 수 있는 LNG 연료 추진선은 LNG 연료 추진선의 CO2 저감 한계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CO2 포집 기술이라든가 에너지 효율화 기술들을 적용해서 국제항해 선박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수소나 LNG 등을 담을 수 있는 극저온 한국형 화물창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친환경 연료를 쓸 수 있는 친환경 엔진, 파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수소 등의 엔진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안 선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에 대한 국산화 기술 개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국, 일본, 유럽 대비해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밸류체인을 완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을 확보함과 더불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상용화, 보급 촉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린시 K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선박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패스트 트랙 실증 기술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은 시시각각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엔 실증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성능 검증, 선박 탑재라고 하는 부분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친환경 선박 기준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LPG 연료라든가
암모니아 연료, 수소 연료 등을 선박에 적용하고 싶지만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박의 설계, 건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친환경 신기술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신기술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적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존성 규제, 배출권 거래지 시행, 그리고 하이브리드 바스켓 매저 등의 다양한 국제 규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체 연료 수급을 위한 연료 비즈니스 체인도 구축을 해야 되고 연료 벙커링 인프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글로벌 로컬 규제 도입에 대응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 교수님의 발제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로 준비한 내용은 스마트 항만을 위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항만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스마트 항만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스마트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어원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어원을 찾아보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비페인풀이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스마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 만능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 그다음에 고통이 따르는데 이런 고통의 의미를 사전에 어원적으로 이게 나왔나 생각될 정도로 제가 이제 스마트 어원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 스마트 항만의 지금 현재 정의를 이야기하기 앞서 스마트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AI나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첨단 기술들 더불어서 자동화 등의 용어를 종합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의 어원과 스마트의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스마트 항만의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항만의 정의도 기관이나 국가별로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이 스마트 항만의 정의를 내세웠던 딜로이트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IoT 기술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가진 완벽하게 통합된 항만, 즉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합된 항만을 스마트 항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함부르크 항만공사라고 하는 함부르크 이제 항만 운영사에서는 항만 운영,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소비 3가지 범위로 좀 구분을 해서 스마트 항만의 범위를 항만과 더불어서 도시까지 공간적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 항만은 IoT, AI 등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물류 최적화, 효율적 에너지 사용, 친환경, 배후도시와 연계 등 항만의 포괄적인 기능과 역할을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항만의 구성 범위가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실제 그 스마트 항만의 구성 범위는 유럽에 있는 주요 항만들 같은 경우는 벌써 자동 항만을 구축하고 지금 현재는 디지털 항만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주요 항만들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항만의 스마트 항만의 정의와 항만의 범위는 크게 5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물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및 산업,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를 포함한 개념, 그다음에 항만 인프라, 항만 도시, 항만 전략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한 이야기를 하는 구성 범위에서 보면 항만을 단순한 공급망의 노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물류, 효율적 에너지 활용, 친환경 실현, 도시와의 연계 등으로 포함한 그 구성 범위를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스마트 항만의 발전 단계를 좀 보시죠. 스마트 항만의 발전 단계, 특히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는 스마트화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설 및 장비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시설 및 장비의 자동화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의
공유와 표준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는 스마트화가 스마트 항만의 발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스마트 항만을 왜 하는가? 스마트 항만의 구축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세계 주요 항만들의 사례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 항만들은 지금 스마트 항만 구축 목적으로 자동화 항만, 디지털 항만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항만들이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는 목적은 서로 또 상이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항만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 젊은 인재들이 그 항만까지 가기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혁신 기술들을 도입해서 스마트 항만을 구축함으로 해서 우수 인재들이 항만으로 유입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 항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고령화된 근로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라서 실제 안정적으로 항만의 노동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스마트 항만을 또 추진하고 있는 구축 목적을 가지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측면의 구축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한된 시간에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려고 하는 목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항만의 환경을 조성하겠다. 즉 친환경인 측면에서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항만 자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항만별로 다양한 구축 목적이 틀리긴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정도의 키워드로 구축 목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축 목적들이 실제 항만에 어떤 효과로 발생할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장비의 생산성과 시설의 생산성은 최소 30-40% 정도의 생산 효과를 분명히 발생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자본 생산성과 인력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시간이 더 지나야지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오염 최소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 항만이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항만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실제 항만 자체에서 발생하는 터미널 운영 비용, 유지 보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박에서 들어오는 자율운항 선박, 그다음에 내륙으로 연결되는 내륙 연계에는 생각보다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적인 측면에서 구축 비용은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휴먼 에러,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양한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만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항만을 통해서 항만 자체의 경쟁력은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는 부분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적인 측면에서는 선박 대응에서 항만의 시설이나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반면 해상이나 내륙에서는 아직까지 의사결정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들이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중국, 미국 등과 같은 그런 항만들은 벌써 자동화 항만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항만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항만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예를 좀 들어서 보시면요, 중국은 지금 11개 항만 대상으로 해서 지능형 항만 운영, 안전관리 개선, 그다음에 물류 통합, 그다음에 사업 모델 혁신 4개 분야에서 벌써 스마트 항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주요 항만들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30년 스마트 항만 구축 전략을 한국판 뉴딜에 태워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광양, 인천항 국내 기술 중심의 자동화 항만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2026년까지 광양항의 자동화 항만에 대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또한 관련 유관기관 그다음에 관련 주체 간의 통합을 위해서 항만물류 정보화 진흥화를 통한 스마트 물류 연계망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항만 인프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부산항에서 스마트 항만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다양한 정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상 측면, 그다음에 항만 측면, 그다음에 내륙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부산항은 스마트화를 위해서 총 16개의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화 항만 인프라 관련한 실증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양항의 테스트 베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한 스마트 항만 관련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상 측면, 그다음에 항만 물류 측면, 내륙 물류 측면을 통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항만 플랫폼 구축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상과 항만 시설에서 실시간 센싱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 개발된 그 기술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항만 인프라 관리 기술, 스마트 유지 보수 기술, 무인 원격 시공 지원 시스템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ICT 기반 항만 인프라 유지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의 전주기 관리 및 상업적 관리 기능, 해상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선박 관리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도 구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항은 스마트 항만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스마트 항만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전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항만의 핵심을 좀 파악을 했을 때 세 가지 키워드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 두 번째가 데이터, 세 번째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의 스마트 항만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 기반의 다양한 4차 산업혁명적인 그런 기술들은 충분히 우리가 수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다만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쪽에서는 항만 운영과 관련된 업체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운영사가 항만을 운영한다면 우리나라는 부산항만 치더라도 8개 항만 운영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 서로 데이터의 공유와 표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R&D 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부산은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플러스해서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관리하고 융합하고 혁신을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전문 인력, 고급 인력, 혁신 인력들은 아직까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항만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항만을 추진하는데 어떤 단계로 시작을 해야 될지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 항만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스마트화의 전체가 아닙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항만은 IoT,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항만 자동화, 그다음에 정보 수집, 분석, 공유 및 통합 등과 더불어서 항만 도시, 에너지, 사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운 부분과 항만 부분, 내륙 운송 등을 연계한 통합 물류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마트 항만은 초연결 항만입니다.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 기술 및 데이터, 여기에는 표준화와 공유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데이터의 축적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켓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노력, 마지막으로 인프라, 데이터, 기술, 분석, 피드백을 총괄하는 사람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항만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 구축이 선제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 중심의 디지털 연계를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별로 데이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파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요. 파악된 이런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 기관, 민간이 운영하는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 항만의 필수 핵심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게 함부르크 항만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입니다. 실제 선박에서 입항하기 전에 다양한 선박의 정보들이 항만에 전달이 되고 이 항만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철도, 도로, 운송과까지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버넌스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항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만의 스마트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우리가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행적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항만에 대한 스마트 항만이 아니라 그 해상과 항만, 내륙으로 연결되는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여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확보,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공유가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력 육성을 위해서 기업은 미래 투자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이터 네트워크나 그 R&B들을 위해서 혁신적인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민과 관이 동시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만 스마트 중심의 새로운 항만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여기 나오신 토론자께서 약 5분 이내로 지정 토론을 먼저 한 다음 또 발제자와 토론자 간의 상호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산항만공사의 연정흠 실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금방 들은 우리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를 쭉 들어봤는데요. 특히 항만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BPA 입장에서 특별히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 실장님 토론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항만공사 물연구실장 연정흠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항의 스마트 물류 관련된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좀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일성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런 스마트 항만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항만은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는 그 산업 공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항만을 운영할 때 안전성 부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선진 항만들이 왜 스마트 항만 전략을 추진하는지 그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부산항의 스마트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산항의 스마트화 전략은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 스마트 항만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항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진 어떤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그다음에 싱가포르항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항만은 좀 특성이 좀 다른 항만하고 좀 다른데요. 주요 목적이 높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서 고정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무인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두 항만 다 도심 내에 있는 컨테이너 부두들을 다 외곽 재개발을 하고 외곽에 신규 대형 터미널을 지은 다음에 그쪽에다 이제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 기반의 하역 장비들을 스마트하게 무인 자동화를 해서 현재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조금 다른데요. 중국은 뭐 아까 김일성 교수님께서도 11개 항만에 지금 어떤 스마트 항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전 세계 하역 장비, 항만 장비 시장의 40% 이상을 지금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 자기네 항만에 그런 어떤 스마트 무인 장비를 넣어서 대내외적으로 좀 과시를 하면서 어떤 시장을 더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스마트 수준은 사실은 뭐 부산항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다시피 국제무역항으로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컨테이너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성대 부도가 1978년도에 운영 개시가 되면서 약 한 45년 정도의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한 2,28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성이나 운영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숙련도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글로벌 허방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항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인화 기반으로 해서 장비나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는데요. 부산항 신항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개장이 돼서 현대화되고 어떤 대형화된 어떤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야드 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 RCS라고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으로 해서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암벽하고 이송 장비들만 현재 유인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개장되는 그 신항 석헌 2-5단계, 뭐 신항 7부두라고 저희가 나중에 명명을 할 건데요. 그 부두 같은 경우는 AGV를 이용해서 이송 영역까지 무인화를 하게 되면 조만간 2-6, 그다음에 진해 신항까지 개발이 되면 저희가 뭐 로테르담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어떤 스마트 항만으로 성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장비라든지 인프라 면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되고 있는데, 아까 김일성 교수님께서도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화를 좀 해야 되고요. 저희 그 부산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산항의 스마트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 해상물류 추진 전략과 연동을 해서 지난 2020년에 저희가 부산항 스마트 항만 조성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분야로 좀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 포트, 그리고 그린 포트, 글로벌 포트, 세이프 포트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하게 되고, 전체 사업 목표는 2030년까지고 제가 2단계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2025년까지는 스마트 항만 관련된 핵심 기술과 어떤 장비들을 이제 저희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단계는 2030년까지 저희 2-6이나 진해 신항의 현장에 적용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은 이제 2026년에 저희가 2-6 컨테이너 터미널이 이제 개장이 되는데, 그쪽에 이제 완전 무인 자동화 어떤 항만 인프라를 도입을 하고, 향후에 진해 신항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마트 항만으로 자기매림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항만을 위한 뭐 중장기적인 어떤 향후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항만 장비의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 암벽 크레인이 1부두부터 5부두까지 다 이렇게 보면 거의 국내 장비가 없고 100% 이제 중국산 장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든지 고장이 발생을 하면 중국 쪽의 기술자가 들어와서 고쳐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국산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항만에는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물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단절이 많이 되었습니다. 해운 선사라든지 항만 터미널 운영사, 그다음에 운송사, 뭐 선용품이나 이런 선박 수리관 업체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인 어떤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산항만공사에서는 그 체인 포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항만 이해 주체 간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본에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뭐 포상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너지 관련된 어떤 스마트 기술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부산항에 연간 소비되는 에너지 사용 금액이 약 한 1,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60% 이상이 전기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인 자동화나 스마트화를 하면서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 항만 같은 경우는 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한전에서 이렇게 전기를 끌어다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로테르담이나 싱가포르항 같은 경우는 항만 배후단지 내에 이 자체 발전소로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로 풍력 같은 부분들을 생산을 해서 실제 항만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근로자나 화물 처리를 할 때 안전을 위한 센서나 운영 시스템이 다양하게 지금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건설 현장이나 뭐 아니면 발전소 현장 대비해서 항만 쪽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 스마트 항만에 대한 부산항의 계획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정음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내 나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파나시아 천상규 소장님께
부탁드릴까 합니다. 파나시아는 대표적인 우리 조선기자재 기업인데요. 우리 천강우 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친환경 연료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자재 산업계에서 기술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이나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노력들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국제회사기구에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팬데믹을 또 겪으면서 이 관련된 산업 자체가 어떤 성장 모멘텀을 더 받아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 기자재 업체에서는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는 해양오염 방지 규제에 대응하는 선박 평수 처리 장치와 대기오염 방지 규제에 대응한 탈질, 탈항 설비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했으며 그 기술들은 현재 글로벌 마켓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EXI나 CII 관련해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나 선체 저항을 저감할 수 있는 선형 개발, 그다음에 도장 기술 개발, 그리고 안티 바이오 파울링 기술들이 현재 개발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체 연료인 LPG나 수소, 암모니아 추진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현재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LPG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관련해서는 현재 규제자재 특구 사업으로 저희 부산시와 같이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탄소 운항 효율 개선이나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선박 관련해서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현재 각 기자재 시스템별로 각 시스템의 운영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른 고장 진단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고장 예지까지 이러한 IoT 기술을 접목한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각 기자재 별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선소 쪽에서는 자율운항 선박 도래에 따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스마트 선박 관련해서는 약간 이해 당사자, 스테이크홀더 간에 서로 협업하는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선박을 이제 관리하는 선사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자재 업체들이 한 테이블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자 하는 스마트 선박, 나아가서는 무인 선박이 되는 자율운항 선박을 저희가 구축하는데 협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산형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에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국내 최고의 항만 물류 도시입니다. 이는 해상과 육상의 물류를 아우르는 허브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금일 조금 전에 발제하신 김일성 교수님께서도 발제를 하시고 앞서 연정음 실장님께서도 스마트 항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거점 도시로서 부산은 입지적인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이었죠. 울산시가 어찌 보면 저희보다 조금 앞서간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선두적으로 이 산업 분야, 이 생태계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항만 물류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시의 2030 엑스포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 항만 구축은 제가 보는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물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진정한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탈탄소 목표에 근접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산시의 입지적인 역할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에 저희와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가 전국의 한 60% 이상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재 업체가 많이 입주하고 있다는 것이 비단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한정된 시장 속에서 무한 경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일 논의되고 있는 이런 어떤 개방형 전략, 좀 전에 발제하신 정강우 실장님께서도 신기술을 개발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따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개방형 전략으로 일단 관련 업체들이 우리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그와 동시에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이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좀 가야만이 그러니까 우선은 시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지금 저희 부산의 지역사회의 어떤 그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국익 창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금일 이 자리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국익 창출 부합하는 그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우리 천상규 소장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뭐 최근 조선 수주를 많이 받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 수주를 많이 받는 그 조선의 경쟁력은 바로 조선 기자재의 경쟁력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기자재 기업 60%가 부산 지역에 있다고 하니 특히 우리 해양수도 부산에서는 뭐 이와 같은 그것을 일반 시민들도 잘 알고 좀 더 이렇게 경쟁력 키워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그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김종수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과 항만이 친환경 스마트화됨에 따라서 그 인력을 양성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하셔야 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개발 분야 또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도 부탁드리고 또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 또 어떤 소감을 느끼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한국성급의 천강호 실장님과 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 교수님께서도 인력에 대한 중요성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분야에서도 절실히 지금 현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선박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스마트 항만에 대한 그 핵심 기술들은 길게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각 분야에 대한 기초 인력 그리고 산업재의 그 재직자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에 대한 양성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좀 미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인력이 없음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 R&D에서 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세부 과제로 포함돼서 진행은 되어 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이거나 좀 주도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그리고 산업체 연구소 그리고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그리고 선박을 건조 수리하는 산업체에서는
현재 전문 인력의 부족과 그리고 교육 문제가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그 시점에서 연구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연구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친환경 선박이나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스마트 항만에 대한 설계 그리고 제작, 선박에 있어서는 건조, 수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재직자의 교육이 대단히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기관과 산업체에 지속적으로 기초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 제도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전문 기관과 그리고 교육기관인 대학들이 연계해서 벌써부터 기초 인력과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좀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후에 이런 기술들이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시급히 이러한 인력 양성과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또 다가가 보면은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이 교육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교육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평소에 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스마트 항만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런 공유 교육 플랫폼에서 도출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 플랫폼에 구축해서 공동 운영 활용한다고 하면 어떤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컨텐츠,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AR이라든지 VR, 메타버스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많은 교육기관과 그리고 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에서 먼저 좀 선점을 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인력 양성을 함으로써 우리 부산의 대학에도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좀 영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같은 그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한국해양대학교의 준비사항이나 움직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이라든지 소형 전기 추진 선박은 이미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기술 개발에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기술 실증센터나 그리고 자율운항 기술 연구센터 등을 한국성급과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도 활용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향후에는 우리 정부의 그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공유 교육 플랫폼 등을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유 교육 플랫폼 구축, 특히 AR, VR,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같이 그 커리큘럼을 만들자고 제안하신 부분은 상당히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부산광역시의 정동원 과장께 부탁드리면서 실제 이와 같이 많은 기술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그 현장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또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 또 지금 부산시의 그 정책적 지원 분야 등은 어떤지 좀 여쭤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제주혁신과장 정동원입니다. 오늘 친환경 스마트 선박과 스마트 항만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여서 신성장
산업을 모색하는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운 분야, 해양 분야와 탈탄소 정책과 기술 트렌드를 발제해 주신 그 한국성급 청강호 팀장님과 그다음에 스마트 항만을 위한 준비를 발제해 주신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김율성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에서 이제 정책을 방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성급 청강호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해양 분야 탄소 정책과 기술 트렌드 발제 내용 중에 정책 지원을 보면 한국형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 확보, 뭐 친환경 선박 기술 사용화 및 보급 촉진, 그 주도적 규제행을 위한 맞춤형 유식 지원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이제 정부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조선 산업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강호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이제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이라는 패러다임은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보면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뭐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해서 그 조선 해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그 친환경 선박에서 뭐 가장 중요한 그 대체연료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2019년에 그 수선박 R&D를 위해서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R&D 플랫폼 구축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LPG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탄소 연료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데, LPG 관련한 그 선박 개발을 위한 부산 해양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올해부터는 이제 암모니아를 개질해서 수소 연료 전지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그런 부산 암모니아 규제 특구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탄소, 무탄소 그 연료 선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친환경 선박 기술 관련해서 아까 뭐 천상규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산에 그 우리나라 전국 조선 기자재 업체의 60%가 부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재 업체들의 기자재를 개발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조선 분야는 좀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를 쌓지 않으면 그 기자재를 탑재를 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선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트랙 레코드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다목적 해상시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LNG, 지금 LNG가 핫하기 때문에 LNG 관련된 조선 기자재에 대한 국산 기자재에 대한 실증을 해상 실증과 이제 트랙 레코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그 LNG 관련해서 지금 뭐 가장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된 시험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증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들이 또 저희가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LNG 연료 추진 조선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사업과 그다음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 평가 설비 및 시험 기술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LNG 관련된 어떤 시험 인증과 실증도 그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반 구축이 올해 6월까지 해서 완료 예정입니다. 예. 아마 6월부터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우리나라 빅3를 비롯해서 다양한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그 설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수요를 제출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와 같이 이제 부산시에서는 그 부산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향후에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토론회 때 나온 뭐 다양한 말씀들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그 좋은 제언들이 그 국가 정책과 시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우리 그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 주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 그 트랙 코드 확보를 위해서 그 실증 선박, 즉 다목적 실증 선도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가 대부분 기술 개발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선소에 납품되고 탑재되는 것은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답하는 것이 또 우리 그 시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또 우리 그 지원기관이나 이런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HMM의 유영수 부장님께 부탁드릴 건데요. 특히 여기 나오신 토론자 중에서 어느 부분보다도 실제 선박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 향후 국제 환경 규제를 만족하면서 어떻게 경제적인 선박 운항을 하실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MM의 류영수 부장입니다. 아시다시피 HMM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커버리지를 갖춘 원양 컨테이너 선사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 세계 8위의 운영 선단을 규모를 자랑하는 선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상을 갖춘 배경에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2030년 해운 리더 국가, 해운 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에 따라 저희 HMM 입장에서는 고효율의 신규 선박을 확보하는 게 정책적으로 상당히 용이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선사 중에 하나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은 그 정부와 정부 투자 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시기에 고효율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기존 대비해서 규모 면에서도 2배 정도가 확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영업 자산인 컨테이너 박스나 신규 터미널 확보, 그다음에 IMO 설퍼캡 2020에 대비한 스크러버 설치 지원 등이 원활하게 지원됨으로써 경영 안정화를 꾀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도에는 세계 3대 얼라이언스인 D 얼라이언스에 성공적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영업적인 리스크나 그다음에 잉여 선복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런 영향 요인을 배경으로 해서 국제 환경 규제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IMO 설퍼캡 환규제 대비해서 스크러버의 성공적인 설치로 인해서 환경 규제에 적절히 대응을 했고 저가의 지금 굉장히 고유가 시대를 맞고 있는데 저가의 고유황료를 지금 사용하게 됨으로써 비용 경쟁력을 또한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IMO나 EU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 맞춰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연료나 메탄올, LNG, 암모니아, 수소 등에 관한 어떤 추진선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추가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선박 12척을 발주를 통해서 온실가스 규제에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MO의 단기 규제, 온실가스 단기 규제 조치의 하나인 EEXI에 대해서는 샤폴이나 EPL로 대응을 할 예정으로 있고 CII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전산 개발을 통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갖추도록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부과해서 그 육해상 실시간 그 선박의 효율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실시간 효율 분석이 가능하고 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측 장비에 대한 설비 투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료 관리 관점에서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 현재는 온실가스 저감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전사적 대응 체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 한국성급의 청강호 실장도 나와 계시지만 한국성급과 그다음에 유관 기관과의 우호적인 협업을 통해서 미래 연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나라 상당히 해오는 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8위까지 이렇게 성장되었다고 하니 아주 고무적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발제에 따른 토론자분들의 지정 토론이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상호 발제자 간 또 토론자 간의 질문 응답을 한두 건 정도 하고, 지금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이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요. 아주 많은 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해양 수도로서 특히 친환경 선박, 스마트 항만 부분은 이렇게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 발제와 토론이 있었는데요. 혹시 발제자 간 또는 토론자 간의 질문 한두 가지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천상규 소장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파네시아 천상규입니다. 발제를 하신 친환경 스마트 선박 관련한 발제와 조금 전에 또 이제 우리 선사에서 이제 유영수 부장님께서 말씀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자재 업체에서 바라보는 게 현재 탈탄소와 기후 변화 대응, 그다음 넷제로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산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자재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뭘 잡아야 되지? 솔직히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엄청난 안개 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두 분께 좀 이제 고견을 좀 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HMM의 유영수 부장님께는 선사 입장에서 볼 때 기자재, 이제 조선 기자재죠. 조선 기자재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 대응에 대응하는 우선적인 기자재가 있다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고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KR의 저희 정강우 실장님께는 저희가 업계에서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좀 상용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승급 입장에서의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 방안 등이 있다면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거와 장기적인 게 있다면, 우선 국제해사기구의 단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단기 조치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기자재와 연관이 있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EEXI 대응 측면에서는 샤폴리 솔루션이 어떤 개발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샤폴리 자체는 일단 축에서 어떤 출력을 계측을 해서 그 출력에 대한 어떤 리미테이션을 제한을 두겠다라는 그런 컨셉인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개발이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토크메타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센서 자체가 좀 현재 스트레인 게이지 타입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광학 센서로 나노미터까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밀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계측 장비를 등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CII 대응 측면에서는 지금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선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퍼 컨테이너 전력량 계측이 가능한 적산 전력계 및 서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에
리퍼카고에 관련해서 발생한 전력량을 온실가스로 환산했을 때 그 부분을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측 장비가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차감이 되는데 계측 장비가 없을 때는 이론적인 그러니까 작은 미니멈한 수치로 IM에서 1유니트당 2.75kWh로 차감을 적게 차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측 장비, 전력 적산계 같은 그런 장비도 당장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뭐 해운 조선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 수 있는 분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향후 합성 연료가 사용량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뭐 고효율의 합성 연료 뭐 생산과 환원 반응기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추진 연료의 전환 시점에 따라서 가스 연료의 연소와 연료 전지에 관한 필요한 기자재들 그리고 아직은 좀 먼 미래에 속하지만 선박용 그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표현이 되는 SMR의 어떤 상용화에 필요한 기자재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뭐 탄소 포집을 위한 뭐 카본 캡처링 시스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유 부장께서는 이 선박 운항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요구가 많으시고 또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마 우리 일반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그 일반 시민께서는 좀 힘든 용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쉽게 제가 정리를 좀 하면 그 선박의 축계의 그 부하를 개선해서 좀 그 효율을 개선하는 부분과 또 그 냉동 컨테이너의 전력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듣고 계신 우리 기자재 업계도 많이 계시고 또 그 여러 가지 타 분야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잘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캐치하셔서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발제자이신 청강우 실장님께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실장님 부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 개발을 한 5개 단계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무슨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지 하는 전략 수립의 단계가 있고요. 보통 그런 걸 우리는 기술 기획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씁니다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설계를 해보는 단계가 될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가 있고 네 번째 단계는 우리 흔히 부르는 실증의 단계, 육상에서 시험을 한다든가 해상에 적용해보는 실증의 단계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실질적인 선박에 탑재하는 그런 단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각 단계에 있어서 저희 한국성급은 우선 기술 개발 전략 수립의 단계에 있어서 뭐 IMO라든가 아약스라든가 다양한 해외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고 산업계 국내외 요구를 반영한 로드맵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어떠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인 설계 단계에 있어서는 설계 전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 기준, 기술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후에는 AIP라든가 이러한 사전 승인, 사전 검토 단계를 통해서 설계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과 시제품 제작은 기업에서 하시는 일인데 시제품 제작 이후에 실증의 단계를 가면 육상 실증과 해상 실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실증의 단계에 있어서는 한국 조선해양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시험기관 등과 함께 시험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요. 해상 실증 단계에 가면 결국에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탑재가 가능해질 겁니다. 해상 실증은. 그래서 그러한 선제적 기준 마련이 아까 제가 발표할 때 필요하다고 한 게 선제적 기준 마련을 통해서 해상 실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선박 탑재 전에 결국에는 상용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보급 촉진 정책입니다. 많이 쓸 수 있게 또 해운에서나 기업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와 연계한 보급 촉진 보조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신뢰성 보증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발제자나 토론자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시민께서 이미 60여 개의 사전 질문을 저한테 주셨고요. 또 현장에서 댓글로 질문 주신 것이 또 50여 건이 됩니다. 아주 많은 질문이 있어서 우리는 이 시민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을 좀 우선 드리는 것이 우리 그 진행의 그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 질문 60여 개 중에 제가 좀 그 비슷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요. 먼저 한양 530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질문인데요. 부산항 스마트가 늦은 이유가 스마트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특히 부산 항운 노조의 반발이 있어서 늦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정책적인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산 항만군사의 연정훈 실장께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떤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만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부산항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항만에서의 어떤 자동화라든지 스마트화는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거대한 물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일자리 부분까지 반드시 이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드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그 부산항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부산항만공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부산항 해운항만 산업 실태 조사에서는 부산항에서의 그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항만 자동화 도입에 따른 그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도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터미널이나 기존 터미널에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의견 대립이나 갈등 사항들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항의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일자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말 스마트하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출산율 저하와 함께 학령 인구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며 또 고령화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이나 시기들을 좀 어떤 노동 구조가 자연 감소적으로 바뀌는 시기들하고 연동을 해서 스마트화를 도입하는 시기들을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산항 스마트화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항만 조성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기존 일자리의 전환에 대한 부분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무인 자동화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운용을 하거나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나 친환경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직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런 직무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항만에서 이제 자동화나 스마트화를 하면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환 교육하는 부분들도 정부나 지역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현재까지 스마트화가 100% 된 건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일자리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스마트 항만으로 바꿔 나갈 때 협의를 잘 해나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사전 질문에 의하면요. 베누스 512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질문입니다. 친환경 선박 인증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법정 구속력은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마 우리 한국선급의 정강훈 실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법안 마련을 할 때 참여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인증 제도의 그 근간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2021년에 그린시케이라고 하는 친환경 선박 기본 계획을 세웠고요. 그 기본 계획 하에서 친환경 선박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의 제목이 보급 촉진 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보다는 인증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보조금이나 신뢰성 보증보험 같이 민간의 어떠한 정책적 자금 지원들을 줌으로써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개념보다는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등 그 활성화를 위한 그런 법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인데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제가 좀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그 오션 KN HAID 쓰신 분인데요. 아주 전문가적인 질문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연료, 즉 아까 친환경 연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쭉 그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업화 과정에서 디젤 연료 엔진이 필요하기듯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 연료도 친환경이 아닐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하는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HMM의 윤석 부장께서 간단 답변하시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국제해석기구나 뭐 EU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도 국내 모든 선사가 예외 없이 겪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향후 어떠한 연료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친환경의 의미를 저탄소냐 무탄소냐 이걸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모두에서 말씀하신 그 청강호 실장의 PT 자료를 보게 되면 완벽한 무탄소 연료의 솔루션은 아직은 좀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안정적인 연료의 공급망이 구축이 된 상태여야만 저희가 기술은 어느 정도 성숙도가 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공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헌과 보고서를 좀 들춰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MO의 온실가스 규제는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하기 위한 규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30년, 심지어는 2040년도에도 미래 연료별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메탄올과 암모니아가 2040년도까지도 공존할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뭐 우리가 이상적인 친환경 무탄소 연료를 꼽자면 수소 연료 전지나 아니면 배터리나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것들이 미래 친환경 연료로 아마 각광을 향후에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은 그 친환경 연료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테리아 7이라는 아이디에 쓰시는 분 질문인데요. 부산시에서도 수소 선박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요? 좀 늦은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부산시의 정동관님께서 간단히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선박 관련해서는 R&D 과제로서 이미 2016년도인가 그때 이미 개발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 있는 모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이제 모 기업에서 개발을 했고, 다만 이제 수소 충전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항만 내에서 그 기체를 사용하는 기체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R&D 과제로서는 완료가 되었지만 실제 지금 운항은 되긴 좀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그 규제 자유 특구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모니아를 개질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수소 추진선을 개발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암모니아는 액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규제나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해수부하고 뭐
그 선급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질문자께서 보도는 접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만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 기술적으로는 진행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마 우리 질문자께서 우리 시민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수소 선박을 타고 연안으로 이렇게 그 승선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그 미네 100 아이디 쓰시는 분의 질문인데요. 스마트 선박과 스마트 항만은 동반 구축되어야 된다. 상당히 그 좋은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최첨단 정보화 기술이 집약되어야 되고 물류 관리와 선하역 작업이 자동화되어야 되는데 민간이 합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이런 것은 특히 민간 영역에서 활동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오늘 발제를 해주신 김준성 교수님께서 간단히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일성입니다. 질문 자체가 어렵네요.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런 스마트 항만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솔직히 이제 민간 기업에서 좀 되짚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결국은 민간 영역에서 눈앞에 어떻게 보면 이익만 쫓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자동화고 디지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스마트화가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자동화를 위한 투자도 과감하게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전 예로 실제 지금 현재 이제 유인 장비로 들어가는 시설이나 장비에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무인 장비나 자동화 장비들 같은 경우는 한 1.5배, 많게는 2배 정도의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일단은 조금 많이 꺼려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민간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됩니다. 특히 시설과 장비에 대한 부분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산항이 특히 우리나라가 스마트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데이터의 공유와 데이터의 표준화 부분입니다. 그 이면에는 선사가 가지고 있는 민간 영역의 정보와 데이터들, 그다음에 터미널 운영사, 항만 운영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체적인 그 정보와 데이터들, 그다음에 육상 운송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표준화가 되었을 때 디지털화하고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정보 유출이라는 이런 중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먼 미래의 효율적이나 안정성이나 유연성을 위해서 이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이 블록체인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걱정거리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미래를 위한 강함한 그런 전략적 변화들을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자께서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기반 산업, 그 주변의 여건이 다 마련되어야 또 가능한 부분이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은 그 ICT 기술이 상당히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을 우리 항만에 접목함으로써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첨단적으로 이렇게 자동화가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그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 댓글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그 한 가지 아주 쉽게 설명을 부탁한다 하면서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옥타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질문인데요. 선박에도 자동차와 같은 전기 기반 그 선박, 즉 전기 기반 동력 선박이 언제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아마 이분께서 질문 요지는 그 내연 기관을 쓰지 않고 그 전기 자동차와 똑같은 형태의 전기로 움직이는 선박 언제쯤 운항되나요?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치 않은 질문입니다만은 이거 우리 김종수 교수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예. 전기 추진 선박 하면은 결국은 전동기로 프로펠러를 추진하는 선박을 뜻하는 겁니다.
이 추진 시스템은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지금 현재 연안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다만 전기 추진 시스템에서 전동기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발전 전력을 무엇으로 공급할 것이냐를 가지고 현재 우리 기술들이 지금 뒷받침이 지금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발전기를 이용했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 요 두 가지 기술이 이제 추진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성을 가지는 발전원이 전력을 공급해서 추진 전동기를 구동해서 선박을 구동하는 이 전기 추진 선박이 궁극적으로 저희들의 전기 추진 선박의 목적이고 기존의 추진 시스템은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같이 아주 우리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워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양해 구했듯이 다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웹 기반 해양 컨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인 친환경 스마트 선박과 스마트 항만 발전 방안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해운 조선 산업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 시기에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 대한민국이 그 신해양 강국으로 재도약하고 특히 해양 수도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스마트 선박, 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사전 질의와 댓글 질문으로 귀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온라인 참석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